2010년 10월 한 남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공항을 무사히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탄 그는 입가에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방금 막 완전 범죄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설령 경찰이 쓰러져 있는 두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완벽한 도주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범인이 매우 교활해 한때 경찰조차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1500km 떨어진 곳에 한 경찰이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정말로 완전 범죄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2010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이 끔찍한 비극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퍼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서호주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입니다.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수천 킬로미터 내에 큰 도시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화교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서 중식당, 아시아 식품점 등도 늘어났고 양질의 교육 환경 덕분에 많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이곳 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단과 조노는 퍼스의 민다리 지역에 살고 있던 화교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큰 돈을 버는 직업에 종사하진 않았지만 생활은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조노가 재벌 2세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송철배는 중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공무원입니다. 심지어 그의 큰아버지는 고위직 인사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집안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조노는 그야말로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호주에 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전 세계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부모들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권유로 조노는 호주의 퍼스로 오게 되었고 민다린 지역의 호화주택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고향인 랴오닝 출신의 손단을 가족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손단은 1983년 중국 랴오닝에서 태어났으며 조노보다 4살 연하입니다. 그녀의 가정도 조노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꽤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생 비자를 받아 호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타국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고향 출신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조노는 외모가 준수했고 손단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빠르게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08년 4월 조노와 손단은 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랑을 얻고 호주에 정착한 이 부부는 모두가 보기엔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삶은 꽤 괜찮았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돈도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주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자연을 즐기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달콤한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은 곧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듬해 딸 키키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동이다 보니 키키는 양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조노의 어머니 송철배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바로 퍼스로 날아왔습니다. 원래는 참 좋은 일이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특히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 다툼 없이 지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결혼 1년쯤 지나 신혼의 설렘이 사라지자 조노와 손단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동으로 자라면서 응석바지처럼 살아온 탓에 성격상 자아가 강하고 양보를 잘 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키키가 태어난 후엔 집안일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잦아졌고 이 와중에 조노의 어머니 송철배가 집안에 합류하게 되자 그녀는 당연히 아들 편을 들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0년 4월 부부 갈등은 극에 달해 사실상 얼굴만 봐도 다투는 상황이 되었고 이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손단은 아예 막 1살이 된 키키를 데리고 민다리 저택을 나와 퍼스 북부의 발가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이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키키를 데리고 혼자 중국으로 돌아가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션양의 집에서 키키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손단은 직감적으로 조누의 소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의 여권 등 증명서류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손단은 즉시 주중 호주 대사관과 중국 외교부에 도움을 청했고 결국 키키를 무사히 찾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조노가 아이를 데리고 퍼스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손단은 곧장 퍼스로 돌아와 키키와 함께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생활을 재개했고 그녀의 어머니 강결신도 딸이 걱정되어 함께 호주로 건너왔습니다. 조노 가족은 당연히 키키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데려가 하루 이틀 집에 머물게 한 뒤 다시 손단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조노와 손단은 곧 공식적으로 이혼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혼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이혼율이 50%에 이를 정도니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 30일, 그날은 송철배가 키키를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경 손단과 어머니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차고에 막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흰색 미쓰비시 차량이 튀어나와 손단의 차 뒤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은색 벤츠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앞쪽을 막으며 차량을 포위했습니다. 강결씨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반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한 정체불명의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그녀의 머리를 망치로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구의 남성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는 강결씨는 순식간에 땅에 쓰러져 이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남성은 곧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꺼내 차 안에 있던 손단을 위협하며 다가갔습니다. 손단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그녀를 향해 광란의 칼부림을 퍼부었고 단 몇 초 만에 차량 내부는 처참한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범인은 재빨리 차량에 올라탔고 2대의 차량은 순식간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단은 과다출혈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강결씨는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다행히 미세한 생명징후가 남아있었고 응급치료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녀가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퍼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장에서는 핏자국이 묻은 망치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철저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망치에서는 지문 등 어떠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단과 조노 사이의 갈등과 이혼 분쟁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조노가 범행에 유력한 용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경찰은 조노를 조사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주에 없었고 집에는 그의 어머니 송철배가 손녀 키키와 함께 지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송철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9월 11일에 이미 중국으로 친척 방문을 갔고 그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곧바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고 조노가 실제로 9월 11일 호주를 떠난 뒤 다시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 즉 부재의 증명을 갖춘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손단을 이렇게 잔혹하게 해칠 만큼 원한이 있는 사람은 조노 외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용의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손단의 인간관계를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단은 현재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평소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가정에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호주 내에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으며 누구와 심각한 갈등을 겪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찰이 있었던 인물은 조노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뒤져봐도 조노 외에는 용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청부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조노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입이 많지 않은 경비원으로 자주 그가 아끼는 점원 셰퍼트를 데리고 단지 내를 순찰하는 평범한 남성이었지만 실제로 그의 명의로는 2개의 회사와 3채의 부동산 그리고 은색 벤츠 쿠페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알려진 재벌 2세라는 그의 배경과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손단도 알고 있었기에 이혼 소송 중 그녀는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노가 범행에 이를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손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조노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한 성인 마사지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출입했고 마사지샵 사장과도 깊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마사지샵에는 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고 경찰은 조노가 이 업소의 불법 영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두 사람은 그냥 친구일 뿐이고 사업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노가 실제로 불법 영업에 관여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그의 혐의는 사실상 벗겨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혹은 그가 고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의심스러운 차량 2대가 찍혀 있었지만 해가 지고 어두운 시간이라 차량의 외형만 간신히 식별될 뿐 운전자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흰색 미쓰비시 차량은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해당 지역에 나타났고 사건 당일에는 이미 2시간 전부터 근처에 정차해 있다가 손단의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출발해 뒤를 막아섰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였고 범행 장면 자체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단의 어머니 강결 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송철배에게 질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10년 10월 11일 송철배는 손녀 키키를 데리고 중국으로 떠나버렸고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진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해 시민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곧 한 시민이 은색 차량이 2003년식 벤츠 CLK 500 모델이라고 제보했고 이 차량은 당시 서호주 전역에 단 20대만 등록되어 있었던 희귀 모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상에서 나온 차량은 조노 명의로 등록된 그 벤츠 쿠페 차량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노의 차량을 압수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퍼스 경찰이 직면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조노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강한 의심은 있지만 그는 이미 중국에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상태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찰의 협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어렵게 조노와 연락이 닿았지만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할 예정이며 다시는 호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수사를 막아서는 선언과 같았고 경찰은 더 이상 조노에게서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현장에서 나타났던 또 다른 차량, 즉 흰색 미쓰비시 차량과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광범위한 탐문조사를 통해 퍼스 지역의 모든 흰색 미쓰비시 차량을 확인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경찰로 하여금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했습니다. 범인은 외지에서 왔으며 차량도 퍼스 지역 차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퍼스는 주변에 대도시가 거의 없는 고립된 도시입니다. 외지에서 청부업자를 고용해 장거리 이동 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떠나는 것은 꽤 효과적인 범죄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갔고 곧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9월 24일 조노가 시드니의 한 중국어 신문에 시드니에서 퍼스로 장거리 운전해줄 기사 모집이라는 광고를 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조노는 9월 11일에 이미 호주를 떠나 중국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이후로도 재입국 기록은 없는데 그렇다면 9월 24일에 왜 장거리 운전기사를 모집한 것일까요? 게다가 9월 30일은 손단이 피살된 날이었습니다. 이 시점 간의 미묘한 시간차는 매우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드니에서 퍼스를 연결하는 약 3,900km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도로는 호주 대륙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대표적인 횡단 고속도로이며 광대한 황야와 평원을 지나갑니다. 그중 가장 험난한 구간은 바로 눌라보 평원입니다. 라틴어로 나무가 없는 땅을 뜻하는 눌라보는 이름 그대로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황량한 지역으로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호주를 자동차로 횡단하는 이들에게 가장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로로 악명이 높습니다. 바로 이 광활한 황야에서 퍼스 경찰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뜻밖의 발견하게 됩니다. 퍼스에서 약 1500km 떨어진 눌라보 평원 공로에서 순찰 중이던 도로 순찰대 경찰 로버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심야, 저는 눌라보 평원 도로에서 하얀색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당시엔 별 생각 없었지만
며칠 전 퍼스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 차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이 구간은 매우 험난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을 그냥 습관처럼 사진으로 남기고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남긴 뒤 로버트는 곧바로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퍼스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진은 영원히 누구의 기억 속에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얀색 차량, 9월 30일 심야, 버스에서 빠져나가는 길, 이 모든 조건이 정확히 사건 시점 및 차량과 일치했기에 퍼스 경찰은 즉시 해당 사진을 확보했고 그 사진을 본 순간 수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사진 속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조노 본인이었습니다. 그제야 경찰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조노는 겉보기에는 9월 11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는 호주에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곧장 몰래 시드니에 잠입했고 9월 24일에 장거리 운전기사를 모집하여 함께 퍼스로 이동했습니다. 퍼스에 도착한 뒤 며칠간 은신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9월 30일 손단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밤중에 퍼스를 빠져나와 시드니로 향했고 이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노는 어떻게 시드니에 몰래 입국했을까요? 이에 대해 경찰은 당장 깊이 추적하진 않았습니다. 가능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여권이나 신분을 이용한 신분 도용 입국, 또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불법 밀입국이었습니다. 사진 증거를 확보한 퍼스 경찰은 즉시 조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날짜는 9월 24일이고 범행은 9월 30일에 발생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자택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색 결과 자택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조노의 게임 계정이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로그인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29일 새벽에는 노트북의 웹캠이 조노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집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송철배가 말한 아들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아들도 호주에 오지 않았다는 발언은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이후 경찰은 조노가 어떻게 호주에 몰래 입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드니의 주요 공항을 조사했습니다. 방대한 검색 끝에 그의 친구인 악모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악모는 조노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맡았던 인물로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했고 조노가 변장까지 했기 때문에 공항 보안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퍼스 경찰은 중국 경찰과 공조하여 조노 체포에 나섰습니다. 사실 호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조노는 중국에서 매우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찰이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용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정식으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호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조노는 마침내 아내 손단을 살해한 혐의와 장모를 살해하려 한 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조노는 이미 호주로 이민을 가 호주 국적을 취득한 반면 손단은 호주 시민권을 얻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한 호주 시민이 호주 내에서 중국 국적자를 살해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당시 중국과 호주는 2007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나 호주 측은 이 조약을 끝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실질적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조노를 호주로 송환해 재판을 받게 하길 원했지만 중국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중국 국민일 경우 중국 사법기관은 해당 외국인을 중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노가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처음엔 이 결정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 시민이 해외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과 호주 양국은 수차례 외교 협상을 거쳐 조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중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4년 5월 중국 상하이 제1중국인민법원에서 조노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호주 측이 제공한 결정적 증거와 중국 경찰의 자체 수사를 바탕으로 조노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판결 결과는 2016년이 되어서야 외부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존호의 범행 동기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혼 시 거액의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호 양국이 아직 범죄인 인도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던 시점에 발생했으며 양국 경찰의 긴밀한 공조 끝에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중호 사법협력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고 동시에 국제범죄 수사와 처리에 있어 소중한 선례를 남긴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9월 23일 손단이 희생된 지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퍼스 공항에서 막 비행기에서 내린 한 여성이 호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존호의 어머니 송철배였습니다. 존호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송철배는 위증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경찰에게 아들은 이미 중국에 갔고 다시 호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단언했지만 실제로 존호는 타인의 여권을 사용해 몰래 호주에 입국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퍼스 자택에 숨어 있었습니다. 송철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매우 뚜렷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그녀에게 위증 혐의 외에도 손단을 해친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배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나는 어떤 범죄에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존호는 당시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짜 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행 전에 가족에게 퍼스에 있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존호가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 했다면 어머니 역시 그가 퍼스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송철배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도 후속 보도가 전혀 없으며 그녀의 최종 판결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왜 다시 호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손녀 키키를 데리고 가기 위해 몰래 입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판결 이후 호주 시민권자인 키키는 호주 사회복지부로 보내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송철배는 너무 순진했던 셈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경찰도 자신에게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리자마자 체포된 그녀는 말 그대로 스스로 덫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손단의 딸 키키는 한동안 사회복지부의 보호 아래 자랐고 이후 마음씨 좋은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부부는 가끔 키키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외 조부모를 찾아뵙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존호. 그렇다면 그가 호주에 남긴 거액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존호에게는 법적 상속인 바로 그의 딸 키키가 있었고 그 재산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 됩니다. 호주 정부는 존호의 일부 자산을 매각한 뒤 그 수익을 바탕으로 키키의 미래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단의 어머니 강결 씨는 수차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여전히 침대에 누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역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건을 되짚어보면 존호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그 어떤 치밀한 계획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달도 없는 밤 한 가정집의 처마 아래서 임신 중인 여성이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신체에서 두 남성의 체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겨우 6살 난 아들도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 3명의 생명이 사라진 끔찍한 사건. 대체 누가 이들을 절망 속으로 내몰았을까요? 2011년 6월 13일 중국 윈난성 유채촌에서 한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처마 아래 한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미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그녀는 피바다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성의 상태는 매우 처참했고 특히 그녀가 임신 6개월 상태였다는 점이 경찰과 주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당시 그녀의 처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이름은 장하이엔이며 당시 31살의 유부녀로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장하이엔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진 혈흔의 양이 단순히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시 주변에서 추가 조사를 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증언으로 이 추측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외에도 2명의 남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이엔의 남편 자오 위안빈과 같은 마을 주민 자오 정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위안빈이 왼쪽 얼굴에 길이 14cm에 달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두개골까지 손상된 상태로 중태에 빠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량 또한 왼손이 심하게 다쳐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현장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인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이엔의 집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으며 주변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소년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주민들은 그가 하이엔의 6살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3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2명의 생존자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장 하이엔의 시신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신 6개월 상태였던 하이엔의 하체에서 2 남성의 체액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하이엔이 피살되기 전 2 남성과 연이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강제로 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관계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2 남성, 자오 위안빈과 자오 정량의 상태와 관련해 경찰은 이 사건이 살인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초기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량과 위안빈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정량을 지키고 있던 경찰은 그의 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량의 왼쪽 상처가 손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테니 손목 바깥쪽에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점은 그 상처가 정량 스스로 낸 것임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치료 도중 의사들은 정량이 쓰러지기 전에 농약을 마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정량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2011년 6월 17일 피해자 위안빈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깨어난 직후 경찰에게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상한 정황이 많았던 자오 정량이 바로 위안빈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위안빈이 깨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량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위안빈의 증언에 대해 정량은 자신을 변명하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량이 아무리 발뺌해도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이엔의 신체검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결과 하이엔의 체내에서 발견된 2 남성의 체액 중 일부는 하이엔의 남편 위안빈의 것이었고 나머지는 정량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정량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체포하고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정량은 결국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자오 정량, 자오 위안빈, 그리고 장 하이엔은 모두 유채촌 마을의 주민으로 이웃 간의 거리가 가까워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위안빈과 정량은 오랜 친구였고 따라서 하이엔과 정량 역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위안빈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주로 외지에서 일을 했고 하이엔은 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2010년 겨울 정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정량은 혼자 사는 총각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줄 여성이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로서 정량을 걱정한 하이엔은 자발적으로 정량의 장례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이엔은 모든 것을 맡아 정성껏 준비했고 덕분에 장례는 체면을 살리며 잘 치러졌습니다. 정량은 하이엔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하이엔은 정량에게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량은 하이엔에게 큰 신세를 졌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이엔의 속셈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이엔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정량은 곧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엔은 몸이 좋지 않다며 정량에게 자신을 조금 더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량이 바로 대답하지 않자 하이엔은 뒤에서 그의 허리를 안으며 부드럽게 그의 등에 기대어 몸을 비볐습니다. 하이엔은 자신이 정량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외로움에 시달려온 하이에는 이 기회를 틈타 정량에게 욕망을 해소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에는 정량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의 아내였기 때문에 정량도 그녀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하이에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고 굶주린 듯 정량의 얼굴과 목에 키스하며 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하이엔의 행동에 결국 정량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이엔의 남편 위안빙은 집을 자주 비웠고 정량 역시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갈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밤 함께 잠자리를 가졌으며 하이엔의 욕망은 매우 강해서 때로는 낮에도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하이엔과 정량은 대낮에 몰래 야외로 나가 정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량을 계속 자신의 소나귀에 두기 위해 하이엔은 정량의 아내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량의 빨래를 해주고 밥을 지으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매일 밤 정량을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발을 씻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위안빙이 몇 차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하이엔은 정량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정량은 이런 하이엔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점점 받아들였고 하이엔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량은 하이엔 없이 살 수 없게 되었고 그녀를 걷잡을 수 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위안빙이 아이를 보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정량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엔과 정량의 은밀한 만남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량은 며칠 만에 하이엔을 보지 못해 견딜 수 없을 만큼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이엔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이엔이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이엔은 방금 남편과 심하게 다퉈 기분이 매우 울적하다며 집을 나왔고 기분 전환을 위해 정량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량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하이엔이 자신을 진정한 남편처럼 여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정량은 낮에는 병원에 있다가 밤에는 병원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하이엔과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점점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진짜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 후인 2011년 3월 정량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이엔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빠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흥분한 정량은 더 이상 숨어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이엔에게 남편 위안빙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량의 말에 하이엔은 순종적인 애인을 잃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은 결국 위안빙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외도 소식을 들은 위안빙은 크게 분노하며 즉시 정량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는데 정량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이엔이 자신과의 결혼을 위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위안빙의 집에 도착한 정량은 자신과 하이엔의 관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하며 태연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량은 위안빙에게 자신과 하이엔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며 위안빙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빨리 하이엔과 이혼해 자신들의 길을 열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남긴 뒤 정량은 가볍게 떠났습니다. 정량은 속으로 자신과 위안빙은 오랜 친구였고 하이엔은 이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위안빙이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하이엔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그녀는 남편 위안빙에게 자신이 임신한 아이는 위안빙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믿지 못하겠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 친자 확인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이엔은 위안빙에게 앞으로 정량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약속하며 그와 다시는 엮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말에 위안빙은 진정되었지만 사실 하이엔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위안빙이 떠난 뒤 하이엔은 여전히 정량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위안빙이 다시 도시로 떠나 일을 시작하자 하이엔은 곧바로 정량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량이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이엔에게 하루빨리 위안빙과 이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엔은 매번 정량의 요청을 수긍하며 약속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6월 12일 위안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량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이혼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정량은 하이엔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침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정량은 하이엔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밤까지 위안빙과의 이혼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량의 단호한 태도에 하이엔은 그를 달래기 위해 그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13일 밤이 되어도 정량은 하이엔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이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량은 자신이 마치 쓰레기처럼 하이엔에게 버려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이엔이 분명 자신에게 이혼하겠다고 약속했고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정량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량은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직접 하이엔과 위안빙의 집으로 가서 따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그는 날카로운 흉기를 챙긴 뒤 위안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량은 거실에서 위안빙이 아들과 함께 즐겁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이엔은 부엌에서 두 부자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으며 이혼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정량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이엔이 자신을 계속 속여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이엔은 처음부터 위안빙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은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정량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를 위안빙을 향해 마구 휘둘렀고 위안빙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하이엔은 정량을 붙잡기 위해 재빨리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꽉 껴안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정량에게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말하며 자신이 임신한 아이는 위안빙의 아이이며 절대 위안빙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량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량은 흉기를 하이엔에게 휘둘렀고 하이엔은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이엔과 위안빙은 집안에 있던 그들의 아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정량은 결국 무고한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고 하이엔과 위안빙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량의 목표는 여전히 위안빙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해친 뒤 정량은 문을 박차고 나가 곧바로 하이엔과 위안빙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이엔을 향해 연이어 흉기를 휘둘렀고 불과 5분 만에 하이엔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정량은 근처에 있던 위안빙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그의 얼굴에 깊고 긴 상처를 냈습니다. 위안빙은 과다출혈로 쓰러졌고 정량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정량은 행동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해쳤고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량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농약을 마신 뒤 흉기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주민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면서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체포된 후 정량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은 듯 경찰에게 자신의 사후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기를 받는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정량이 무엇을 하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의적인 상해치사 혐의로 정량에게 극형을 선고했으며 형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으로 인해 정량은 스스로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고 하이엔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과 무고한 남편까지 희생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기묘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술은 의문점으로 가득 차 있어 경찰의 모든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요한 증인이 마침내 나서 진실을 밝히자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두 번의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로안 포드 사건입니다. 2007년 11월 3일 아침 미국 미주리주의 스텔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는 한 여성 콜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그녀는
긴 밤을 보낸 후라 몸이 몹시 피곤했습니다. 35살인 그녀는 더 이상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던 예전의 몸 상태는 이미 청춘과 함께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넘실거리는 속쓰림과 쏟아지는 졸음을 억누르며 겨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시달려온 콜린은 가장 힘들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일도 고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있었기에 그녀는 집 대출금을 갚으며 5명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해 줄 수 있어 그들이 미래에 자신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로서 5 아이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셋째 딸인 로안을 생각할 때면 콜린의 얼굴에 더 밝은 미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셋째 딸은 똑똑하고 착하며 독립적인 아이로 어머니의 고생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로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에는 오히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와 언니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로안은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당시 9살이었던 로안은 이미 4학년으로 월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효심이 많고 배려 깊은 셋째 딸은 늘 문 밖에서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딸을 어찌 특별히 더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콜린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짐을 정리해 차에서 내리는 동안 항상 엄마를 부르며 뛰어나오던 로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늦게까지 놀아서 오늘 늦잠을 자는 걸까? 그렇다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의문을 품고 콜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방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다른 4명의 아이들은 각자 침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로안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콜린은 집안 곳곳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화장실, 주방, 뒷마당 어디에도 로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 데이비드 스피어스를 다급히 깨웠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질문에 데이비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로안이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으며 아마 지금도 그 친구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딸이 어느 친구 집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콜린은 잠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엄밀히 말해 작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작은 시골 마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가구 정도 1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모두 알고 지냈고 로안 또래의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시간 동안 콜린은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어젯밤 로안을 봤거나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데이비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콜린은 결국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텔라라는 이 소도시는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곳이라 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으며 경찰 인력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경찰들은 책임감이 강했기에 신속히 콜린의 집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이 이상한 실종 사건이 그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거의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른 도시에서 지원을 온 경찰들이 마을에 도착했고 이런 광경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안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똑똑하고 착한 소녀의 운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수색팀에 합류하며 마을 주변에서 샅샅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릴 무렵까지도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물을 쏟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데이비드를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안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억 속에는 실종된 소녀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데이비드는 11월 2일 오후에 아내가 야간 근무를 위해 마트를 향해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크리스토퍼 콜링스, 줄여서 크리스라고 불리는 남성과 함께 집 옆에 작은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리스와 데이비드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형제처럼 매우 가까웠습니다. 반년 전 크리스가 아내와 이혼했을 때 그는 데이비드 집 지하실에서 3개월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일을 구했고
그곳에 있는 한 트레일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크리스는 종종 데이비드 집에 와서 함께 농사일을 하고 술을 마시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들은 농사일을 마친 후 또 다른 친구인 네이션이 데이비드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자 아이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집에 있던 술도 모두 마셔버린 탓에 세 사람은 2대의 차를 타고 크리스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에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로안을 포함한 5아이가 모두 각자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그들은 근처 상점에 들러 술을 더 산 뒤 크리스가 머물고 있는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더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다시 구매한 술을 모두 마신 뒤에는 세 사람 모두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어지러움을 느껴 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네이션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 때 이용했던 주요 도로 대신 외진 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션은 데이비드가 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뒤 떠났고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데이비드를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는 셋째 딸 로안이 서 있었습니다. 로안은 아빠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고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어떤 친구 집인지 묻지도 않고 얼떨결에 허락했고 다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 콜린이 그를 깨워 로안의 행방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몰랐습니다. 데이비드의 이 진술은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2 친구 크리스와 네이션은 경찰의 질문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데이비드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이비드가 콜린의 2번째 남편이라는 점입니다. 5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딸만이 데이비드와 콜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스피어스라는 그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4명의 아이들, 로안을 포함한 나머지 아이들은 콜린이 전 남편과의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로 포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비드와 로안 사이에는 가까운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이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2번째로 경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 상황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면 보통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놀 시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 2, 3시에 갑자기 부모에게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어느 친구 집에 갈 건지 정도는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하는데 한마디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데이비드는 전혀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보았고 어쩌면 로안의 실종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의 추가 신문에서도 데이비드는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매번 조금씩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 순서를 뒤섞거나 로안이 집을 나가기 전 자신의 허락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로안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은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FBI 요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론 로안을 찾는 수색 작업을 돕는 동시에 데이비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FBI는 로안이 실종된 그날 밤 데이비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갈 때 자신의 차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차를 빌려 사용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의 질문에 그는 차를 바꿔 탄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증거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경찰이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의 차 2대를 압수해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모두가 실종된 소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애를 태웠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마을의 경찰관인 클라크가 사건 전담팀에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중요한 증인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그 증인은 다름 아닌 거짓말 탐지기까지 자청하며 데이비드의 무죄를 주장했던 크리스였습니다. 클라크는 크리스의 부모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크리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내왔습니다. 크리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크리스를 돌봐주기도 했고
크리스에게는 마치 반쪽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1월 5일 경찰 조서와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클라크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이번 사건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찰 시스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크리스가 증인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가 걱정되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클라크는 크리스의 표정과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녀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클라크는 즉시 자신의 의심과 발견을 전담팀에 알렸습니다. 그는 크리스가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 데이비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FBI는 며칠 동안 크리스에게 몇 차례 더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왜곡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데이비드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몇 달 전 데이비드 집 지하실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여기며 매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일,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고립되었던 자신에게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일들을 말하며 크리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결심을 한 듯한 태도로 처음으로 경찰에게 데이비드의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가 로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만약 경찰이 필요로 한다면 자신이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데이비드에게 접근해 그의 자백을 유도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자신의 의붓 딸 로안을 납치하거나 해쳤다면 소녀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추측을 바탕으로 몇 가지 장소를 제시했고 이후 경찰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크리스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시한 장소들을 모두 수색했지만 여전히 소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전하며 크리스에게 혹시 다른 장소나 놓친 단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로안이 실종된 밤에 대해 진술한 내용 중 분명 거짓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2명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데이비드의 거짓말을 폭로하라고 요구하자 크리스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하며 매우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서를 떠났고 그 후 며칠 동안 크리스는 자신이 모욕받았다며 경찰의 추가 신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가까운 클라크 경찰관이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7년 11월 9일 로안이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은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불쌍한 소녀는 이미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몇몇 현지 하이킹 애호가들이 경찰에게 마을 남쪽으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중심부에 폭우로 인해 흙이 씻겨나가면서 생긴 웅덩이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명의 경찰관을 보내 그 지역을 수색했고 마침내 그들은 웅덩이와 그 바닥에 있는 로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곧 소녀가 끈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으며 사망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로안을 찾기 위해 긴장 속에서 노력하던 경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곧 크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줬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로안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크리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며 그가 일하던 직장과 트레일러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날 저녁 크리스가 직접 클라크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다리 위에서 단둘이 만나고 싶다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 클라크는 약속 장소인 다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크리스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둡고 슬픔에 젖어 있었고 클라크는 크리스가 이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제 경찰의 협조에 로안의 계부인 데이비드의 범행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 순간 또 한 번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두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체포하세요. 로안을 납치하고 해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크리스의 자백에 따르면 경찰은 로안이 실종된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의 전반부는 계부 데이비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네이션, 크리스 세 사람은 먼저 로안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는 장소를 옮겨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크리스의 트레일러에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태가 좀 괜찮았던 네이선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로가 아닌 멀리 돌아가는 외진 길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배웅한 뒤 크리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사악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차를 몰고 대로를 통해 데이비드의 집으로 돌진했고 깊이 잠든 로안을 안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시 자신의 트레일러로 데려갔습니다. 크리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고의로 불을 켜지 않아 로안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악한 욕망을 해결한 후 그는 로안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안을 차에 태우는 순간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너무 밝아 그녀가 그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이 상황에 당황한 그는 결국 로안의 목을 끈으로 졸라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로안의 시신을 다리 위에서 강물에 던져 떠나보내려 했지만 금방 발견될 것을 우려해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숲속의 웅덩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이 시신을 은닉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로안의 시신을 웅덩이에 버린 뒤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가 너무 커서 완전히 덮는 데 실패했고 날이 밝아지자 들킬 것을 우려해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는 로안을 살해할 때 사용한 끈, 빗자국이 묻은 옷, 침대 매트리스 등 모든 증거를 철통에 넣어 태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창고 안에서 몰래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전에 중요한 증인이라고 여겼던 크리스가 사실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 내용과 이미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스가 로안을 살해한 진범임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1급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계부 데이비드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를 상대로 수많은 조사와 신문을 했던 것이 억울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데이비드에게 전했을 때 사건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크리스의 자백 소식을 들은 후 데이비드도 갑자기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먼 길을 돌아 집에 도착했을 때 로안이 방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로안이 크리스에게 끌려갔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다시 차를 몰아 크리스의 트레일러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트레일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크리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계부로서 딸을 구해내는 대신 그는 차 문을 잠그고 범행에 동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그는 로안에 대한 학대와 은닉에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시 자신의 뇌가 마치 꺼져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기억조차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데이비드의 진술을 크리스에게 전달했을 때 크리스는 단호하게 자신 혼자서 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데이비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하고 동일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몇 년 후 크리스가 먼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이전에 했던 유죄 자백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유도에 따라 진술했으며 자신이 한 말이 증거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크리스의 자백이 자발적인 것이었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계속 버림받고 원가정과 위탁과정을 떠돌며 살았던 힘든 성장 환경이 자신의 심리와 인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2012년 크리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자백했지만 그의 진술과 크리스의 진술 사이에는 큰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일부러 자백해 크리스와의 진술 충돌을 유도하며 크리스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DNA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데이비드를 동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크리스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심사숙고 끝에 데이비드의 혐의를 크게 축소해 아동안전 심각 위험과 법의 정의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1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편 크리스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로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각급 항소 법원은 그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록 그의 사형 선고는 번복되지 않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반사형 운동을 고려했을 때
크리스가 실제로 사형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종신형에 가까운 삶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은 크리스의 사형 집행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관례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사형수는 대개 90일에서 120일 이내에 형이 집행됩니다. 크리스의 변호사는 형 집행에 대한 대응 시한을 7월까지 연장했지만 이는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의 죄악으로 얼룩진 생명은 2024년 말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법무장관이 크리스의 사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날짜는 4월 11일로 피해자인 로안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2024년 그녀는 26살이 되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